아주 오랜 옛날부터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여행과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이라는 개념은 1500년대, 1600년대까지도 사실 그리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또는 유학의 의미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고 더 나은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최초의 화가는 뉘른베르크의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이 초상 속에서 화가는 엄숙한 얼굴로 자신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 정면의 얼굴이라던가 포즈라던가 모든 것이 화가라기보다는 예술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다빈치가 그린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작품의 포즈와 표정은 알브레이트 듀러의 자화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듀러가 28살에 그린 이 자화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면 예술가로서의 나 자신 역시 세상을 창조하는 또 한 사람의 창조주의 역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듀러는 지금 엄숙한 얼굴로 또는 창조주의 고독과 우수마저도 느껴지는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초상을 보면은 우리는 듀러에 대해서 그가 상당히 자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일에 참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듀러는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듀러는 예술의 선진국이었던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듀러가 처음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린 자화상을 보면 독일 사람 같지 않죠. 의상부터가 딱 봐도 이탈리아 사람의 의상입니다. 실제로 베네치아에서 듀러가 머물던 당시에 그린 자화상이고 이 의상의 이름이 젠틸루오모라고 해요. 베네치아의 남자들이 좀 좋은 자리에 갈 때 입어야 하는 일종의 예복 같은 의상이었습니다. 듀러는 이 첫 번째의 이탈리아 유학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듀러가 떠난 여행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자기의 고향인 뉘른베르크에서 베네치아로 2번의 유학을 떠났고 1520년에는 오늘날의 벨기에가 있는 플랑드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굳이 여행을 떠날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특히 이 플랑드르 여행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듀러가 머물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판화도 그리고 초상도 그려서 돈을 벌기는 했지만 쓴 경비가 자신이 이 여행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그림을 팔아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았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본 여행을 떠났던 셈인데요. 그렇게 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듀러의 그림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듀러가 1502년에 그린 산토끼입니다. 털의 표현이나 눈과 코, 앞, 발과 발톱 같은 부분의 표현들이 거의 사진을 연상시킬 만큼 아주 세밀하고 또 선명합니다. 듀러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듀러가 이 산토끼를 그린 것을 보고 살짝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림이라는 것은 좀 더 엄숙하고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존재, 예를 들면 뭐 예수의 모습이나 성모자라던가 그것도 아니면은 군주의 초상이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그리는 것이 그림의 역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듀러 시기에 산토끼는 동네에 굉장히 많은 우리로 따지면 길고양이보다 더 흔한 존재였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그런 존재를 그림으로 그려서 물감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듀러는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봐, 이 토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물론 듀러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토끼가 기도를 할 리가 없죠. 듀러는 말 그대로 토끼를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겁니다. 자기 주변의 사물, 자연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술가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찰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듀러는 다빈치와 상당히 흡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여행에서도
이렇게 여행길에 만난 도시와 거리를 스케치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풍경화라는 장르가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듀러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보고 자신의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예술가로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듀러에게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듀러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고향 뉘른베르크에서 플랑드르로 여행을 떠난 지 한 세기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플랑드르에서 남쪽으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난 또 한 명의 걸출한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페테르 파울 루벤스죠. 루벤스는 1600년 23살의 나이로 로마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때 이미 고향인 안트베르펜의 화가 길드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세계에서 배움을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화가로 인정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루벤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발전된 어떤 그 경향을 배우고 싶었고, 이탈리아로 가서 9년 가까이 머물면서 미켈란젤로나 카라바초나 티치아노 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로크 대가들의 그림들을 모사했습니다. 그리고 루벤스는 마치 물을 마시듯이 이 뛰어난 화가들의 작품 경향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편이 티치아노가 그린 아담과 이브이고, 그 아담과 이브를 왼편의 그림은 루벤스가 모사한 작품입니다. 티치아노의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는 이브를 아담이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말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루벤스의 아담과 이브는 아담이 이브를 말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뭔가 선악과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두 그림에서 남녀의 몸의 표현도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아담을 훨씬 더 근육질의 남자로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루벤스는 이탈리아에서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되 자기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천천히 구현해 나가게 됩니다. 카라바초가 그린 유명한 이 예수의 매장이라는 그림도 루벤스가 따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카라바초의 예수의 매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어둠과 빛의 대비, 명암이죠. 이탈리아어로는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데, 이 어둠과 빛의 대비를 극명하게 한 점이 일단 눈에 띄고, 그림의 구도는 금방이라도 이 남자들이 죽은 예수의 몸을 떨어뜨릴 듯이 약간은 불안하고 급박합니다. 대각선 구도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대각선을 그으면 그 선에 따라 등장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여성은 지금 약간 실성한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예수가 죽어서 매장되는 장면이지만 조금 무섭게 느껴지지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진 않죠. 루벤스는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재창조합니다. 루벤스가 그린 예수의 매장은 명암을 사용하긴 했지만 카라바초의 그림처럼 그 명암의 사용이 급박하지 않습니다. 루벤스는 여기서 드라마보다는 어떤 슬픔을 더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카라바초가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소리를 지르는 여성도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고, 빛과 어둠의 대비도 훨씬 더 차분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매장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벤스는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바로크와 르네상스의 경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알프스 이북의 미술 수준을 일거에 끌어올립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루벤스가 자신의 스타일로 고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뭔가 불길하고 산만하고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고 엄숙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절대 다수는 남자들이죠. 루벤스가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창조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악한 영혼보다 지금 그림의 왼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름을 받은 선한 영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모두 남자들만 등장했는데 여기는 여자들이 훨씬 많죠. 루벤스의 최후의 심판은
어둡고 무섭고 비장한 그런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기쁨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늘 감탄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의 발치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막 땅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 대천사 미카엘이 땅으로 내려올 공간을 루벤스가 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금방이라도 미카엘이 예수의 발밑에서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올 것 같은, 그림 속의 등장인물이 움직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9년에 걸친 유학을 마치고 고향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온 루벤스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유럽의 5개 왕실이 그를 궁정화가로 초청하게 돼요. 루벤스는 너무나 바빠졌고 안트베르펜에서 100명의 도제를 고용한 그런 대규모 공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어떤 주제든지 루벤스는 막힘없이 그렸어요. 화면을 꽉 채운 이 활달하고 동적인 구성, 그리고 인간의 몸을 그리는 능란한 솜씨, 종교화이건 그리스 신화이건 초상화이건 어떤 종류의 그림이건 루벤스는 거침없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그가 늘 세계에 대해서 열린 시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대륙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부터 유럽,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그리고 그 옆에 오른편에 아시아, 그리고 그 뒤에 아메리카 대륙을 형상화한 4명의 여성과 또 그 각 대륙에 있는 4개의 대표적인 강의 모습을 남자신으로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뭔가 하면 오른쪽 밑에 아시아를 상징하는 호랑이, 그리고 왼쪽 밑에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동물인 악어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진도 없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루벤스가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동물 맹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안트베르펜 자신의 고향에서 항구에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왔어 이런 소식이 들리면 루벤스는 그리 달려가서 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미 화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이탈리아로 먼 유학을 떠났던 것처럼 루벤스는 이렇게 어떤 세계에 대한 열려있는 시각,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호기심이 재능에 더해서 루벤스를 위대한 화가로 키운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을 흑인으로 그렸는데 이 흑인의 어떤 골격 구조, 신체 구조도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렸다는 점입니다. 루벤스는 여러 궁정에서 초청을 받고 스스로 세계가 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침없이 전 유럽을 누비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군주들의 화가, 화가의 군주였다고 하죠. 루벤스가 외교관의 임무를 띠고 방문한 국가 중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루벤스는 1628년에 스페인을 방문했는데요. 이 마드리드의 왕궁에서 루벤스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루벤스보다 22살 연하이고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입니다. 벨라스케스는 루벤스가 스페인을 찾아오자 자신에게 뭔가 한 수 가르쳐 주기를 청합니다. 루벤스는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고 그의 그림에 어떤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이 후배 화가의 재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루벤스는 벨라스케스에게 권합니다. 이탈리아 유학을 가라고.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펠리페 4세에게 막 졸라서 저 제발 이탈리아 유학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졸라서 그 이듬해인 1629년에 마드리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벨라스케스는 20대 중반부터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가 되어서 대단히 규범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왔던 화가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펠리페 4세의 초상을 보면 검은 옷을 입은 펠리페 4세가 책상에 손을 얹고 서 있는데 이 초상에서 본인이 왕임을 보여주는 그 어떤 표식이나 왕관이나 왕홀이나 이런 것들을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의 젊은이는 참으로 품위 있고 우아하고
뭔가 타고난 고귀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기품 있는 모습이야말로 왕다운 군주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 벨라스케스가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였고, 그런 벨라스케스의 재능을 펠리페 4세는 일찌감치 알아봤던 거죠. 벨라스케스는 거의 30년 이상 이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 일했는데, 궁정에서 늘 시키는 그림만 그려야 했으니 어찌 보면 그 삶은 대단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 유학을 떠나게 됐으니 벨라스케스가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 메디치 빌라의 정원이라는 그림에서 벨라스케스가 유학을 떠났을 때 얼마나 기뻤나라는 느낌이 좀 전해져 와요. 이 그림은 펠리페 4세가 시켜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벨라스케스가 자신이 순전히 원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메디치 빌라가 첫 번째 로마 유학에서 벨라스케스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그 여행에서 묵었던 호텔이나 유스트 호스텔에서 나왔을 때 기념으로 그 호텔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진밖에 남는 게 없어. 이거 이제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진 영원히 간직하면서 여행에 대해서 추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벨라스케스도 그런 이유로 이 메디치 빌라를 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다른 그림들보다 상당히 가벼운 기분, 물감을 좀 묽게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느껴집니다. 멀리 있는 새로운 곳으로 간 그런 벨라스케스의 흥분과 기쁨이 은근히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학을 마치고 1631년에 벨라스케스는 마드리드의 궁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후에 1647년에 벨라스케스는 두 번째 로마 유학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유학에서 벨라스케스는 희대의 걸작인 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요. 화장을 마친 비너스가 거울을 보고 있고,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이는 사랑의 신이면서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드입니다. 이런 식의 누드화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티치아노나 조르조네 같은 이탈리아 화가들이 많이 그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선배인 루벤스 역시 이렇게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 자신만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그렸을 텐데, 이 루벤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비너스의 뒷모습이지만 거울을 통해 비너스의 앞모습도, 얼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너스의 얼굴은 자신감에 차 있는 만족스러운 얼굴이죠. 화장하고 났더니 나 이렇게 이쁘구나, 난 왜 이렇게 예뻐? 이런 식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는 비너스의 얼굴과 비너스의 몸과 비너스의 어떤 그 기분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비너스 옆에 있는 비너스의 시녀인 듯한 인물이 흑인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 흑인의 어떤 신체적 특성, 골격 같은 부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그린 것이 눈에 띄죠. 그렇지만 벨라스케스의 비너스는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비너스의 뒷모습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너스의 뒷모습과 어깨와 화장을 다 끝낸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녀가 정말 절세미인일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거울 속에 비친 비너스의 얼굴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얼굴 속의 비너스의 모습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수심에 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떤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아름다운 비너스를 근심에 빠뜨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그림에 벨라스케스가 담아놨습니다. 여기서도 거울을 들고 있는 인물은 이 사랑의 신인 큐피드인데, 이 거울에 분홍빛 리본이 감겨 있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도 짙은 분홍빛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분홍빛이라는 색깔이 우리에게 떠올리는 감정은 연정이죠. 핑크빛 감정, 연애 감정이죠. 그렇다면은 이 아름다운 비너스를 근심에 빠뜨리게 한 것은 연애 감정. 비너스가 지금 일종의 연애 감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그림은 그림 자체로도 뛰어나지만 벨라스케스라는 한 원숙한 화가가 우리에게 제시한 일종의 예술적 환영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에 조금씩 다가가면서 이 벨라스케스가 쳐놓은 예술적 환영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